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MBC 황혜진 선임기자입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되는데요. 현장에서는 민심을 얻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경쟁도 아주 뜨겁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국회 교섭단체 3당의 선거대책위원장들을 차례로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황교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60분 동안 함께 토론하면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바쁜 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황교안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BJC 플러스 주관으로 KBS, MBC, SBS 그리고 CBS, YTN, MBN이 공동 중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함께할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YTN 임장혁 정치부장입니다. 다음 KBS 이춘호 해설위원입니다. 그리고 SBS 박문신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CBS 이용문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N 정창원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 빠짐없이 꼼꼼히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황교안 대표의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황 대표님, 시간은 1분 30초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교안입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당대표 황교안입니다. 2달 넘게 전국을 휩쓸고 있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경제와 민생으로 번진 우한 코로나의 충격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그리고 극악 무도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절대적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물론이고 유포자 그리고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2차 피해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적절한 법적 대응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제공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여성 안전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안전 종합 대책 마련했고 또 신종 여성 범죄, 사이버 범죄에 맞서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성 성범죄는 아동 성범죄도 어떤 범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정말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정말 지난 5년간 실패가 입증된 길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바꿀 것이냐. 냉철하게 지난 3년을 돌아봐야 할 순간입니다. 경제가 끝없이 추락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안보도 무너졌습니다. 외교는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안위만 쫓는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도 허물어 뛰었습니다. 친문 세력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 바로 그 실체입니다. 야권의 힘을 실어서 견제와 균형을 복원시켜 주셔야 합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바꿔야 삽니다. 그래서 국정을 전면적으로 대수술하고 잃어버린 3년,
뒷걸음친 3년을 속히 만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와의 피말리는 경쟁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적대시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면서 빚잔치 벌일 때가 정말 아닙니다. 망가진 경제 생태계를 속히 복원하고 구멍 뚫린 안보와 외톨이된 외교도 재건해야 합니다.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나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께 고통만 주는 잘못된 국정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기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받은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4분 안에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4분 안에 질문과 답변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니까 압축적인 효과적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질문 KBS 이춘호 해설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춘호 의원님 시작해 주시죠. 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현 선거의 구도와 판세를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당대표이자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전반을 지금 지휘하고 계신데요. 현재 선거 구도와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형태의 선거 분석과 판세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과반을 넘어야 합니다. 과반을 넘겨서 그동안 잘못 만들어진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국민이 그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선거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친위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법, 이거 반드시 되돌려놔야 됩니다. 민주사회에 맞는 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의 잘못된 반시장 경제를 되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과반 의석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야당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야당 심판론이라는 것은 국제 정치사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정권 심판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과반 의석 획득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선거를 볼 수 있는 게 여론조사일 텐데요.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에서 10%포인트 가량 뒤지고 있고, 또 주요 격전지에서도 열세다, 여당에 비해서 열세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과반 의석을 자신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는 아마 수없이 많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뒤바뀐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저희는 야당으로서 여당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선거 전에는 늘 여러 가지 유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도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야당은 늘 도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입장이죠. 그러나 지금 여당의 많은 실정들을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쫓아가는 야당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숨어있는 표들이 투표 현장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의석을 얻어내고 잘못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의석수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숨어있는 표를 말씀하셨는데요. 당 자체적으로도 여론조사를 계속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시중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숨겨져 있는 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발표되는 그런 여론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는 이런 점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만을 바라보면서 고칠 거는 고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 신작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권 심판론을 계속해서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셨는데 이 숨어있는 표를 끌어내기 위한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비장의 선거 카드나 또 특단의 선거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표는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꼭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정책들은 바꾸고 지속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본격화되어 가면서 다양한 루트로 우리가 준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발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음 질문 YTN 임장혁 정치부장 이어주시죠. 네, 미래통합당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공천은 달리 말해서 이제 쉽게 좀 이해를 해보면은 한 정당이 우리 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런 후보를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내놓습니다. 저희는 이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이렇게 따져보고 검증했습니다라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취지에 비춰보면은 이번 통합당 막바지 공천이 공천이 아니라 이제 좀 심한 말로 황교안 대표님 개인의 사천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거셌습니다. 유권자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공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이 계파 공천, 밀실 공천, 그리고 대표의 사천, 대표가 자기의 의중에 따라서 사람들을 개인적인 그런 방향으로 추천하는 그런 공천하는 사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대표이지만은 과거에 잘못된 이런 공천, 계파, 사천, 이런 갈등, 이런 공천들에 대해서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관위원장을 정말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선출을 하고 그에게 공천에 관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구태 공천, 구태 정치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공천에 우리 당의 많은 위원장들 또 의원들이 좀 실패를 경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부득이한 그런 공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혁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우리 공천에 대한 실질을 평가하시면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합니다. 사천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라고 하신 셈인데요. 그 어느 후보의 경우는 이제 하루 밤새에 두 번이나 이제 공천이냐 탈락이냐가 뒤바뀌기도 했고요. 또 몇몇 지역도 막판에 갑자기 이제 그 배제됐던 사람이 다시 공천이 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서 그 어느 신문에는 이제 막장 뒤집기 공천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황 대표님 개인의 어떤 압력 또 개입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증언들도 이어졌고 뭐 그와 관련한 공천 무효 소송 이런 것도 제기가 된 상태인데요. 뭐 질문이 거듭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권한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런 지적들에 대해 있어서 다시
정리하면 민주적이었다라고 자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마지막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바뀐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사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저와 가까운 사람들인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점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관점에서 보질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공천이 혁신 공천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을 통해서 빈 자리들을 사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좀 적절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혁신의 노력들이 반영이 잘 됐지만은 좀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공관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은 공정한 공천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이기는 공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공천이 되어야 된다는 그 세 가지 이야기와 혁신 공천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기는 공천에 적합한 이런 공천이 됐는가에 관한 논란과 다른 평가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이기는 공천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뒤집힌 몇몇 분들은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는 맞는 말씀이신 거죠? 공관위와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결국 당 차원에서 이기는 공천에 필요한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공천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 분야 돌직구 질문들 이어지고 있는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CBS 이용문 정치부장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이쯤에서 비례정당 논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로 비례정당이 떠올랐죠. 위성정당이다, 자매정당이다, 명칭은 다릅니다만 국민들 눈으로 보면 거대 정당들이 벌이는 편법과 꼼수다,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통합당이 처음부터 선거법 개정을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성정당을 통합당이 처음 만들기 시작한 데 대해서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기도 힘든 이런 선거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대표는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말까지도 나중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법 개정입니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경기의 룰입니다. 룰을 정하는 것이 선거법인데 그 룰을 정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제1야당을 배제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4+1이라고 하는 그런 야합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통과시키는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법과 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불법이 아니면 현명한 다른 묘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묘수를 찾게 되었고 그것이 비례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례정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비례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던 야당이 또 주도가 돼서 지금은 또 새로운 비례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꼼수들이 이제는 좀 사용되지 않고 정말 정정당당하고 그리고 정직한 이런 선거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이 토론회 끝나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하는 공동 선언식 가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모정당과 비례정당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께서는 대표 이전에 율사이기도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면 이런 행태들 선거법 위반 소지 없습니까? 선거법 위반 소재가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없지요. 안 하지요.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모 정당 또 이렇게 자정당 이런 건 아니고 자매 정당 또는 형제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혀 다른 정당과도 정책 연대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깊은 공천 이런 과정에서도 연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매 정당 간에 그런 협의를 하는 것은 불법일 수가 없죠. 법에 위반될 수가 없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권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걸 막겠다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선거법으로 돌아가는 원상 복귀형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목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다. 예. 이번에 이제 투표장에 가보시면 국민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례 후보가 지금 아마 40명 가까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 투표 용지 자체가 이게 관리할 수 없는 이런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미래가 붙은 비례정당들이 지금 얼핏 보기에 3군데인가 있습니다. 앞에 미래라고 하는 것이 붙은. 이렇게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선거법,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졌고 잘못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잘못된 선거법에 대한 대책은 개정,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정이란 말씀은 연동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동안 과거에 우리 선거법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지난 선거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개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편법과 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악법이고 국민들께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법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서 원상회복을 시켜놓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검토들을 통해서 합법적인 또 타당한 이런 선거법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SBS 박문신 논설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예, 김종인 선거대책 위원장 영입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쭉 보게 되면은 영입이 성사된 듯하다가 결렬되고 그 뒤 다시 이제 성사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수락에 앞서서 이것만큼은 당이 미리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마 지금 한 3주쯤 된 것 같은데요. 그 시점에서 우리 당에 좀 새로운 전략가 이런 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분들을 아마 협의하고 모색해 봤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우파 민주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이런 통합의 관점에서 김종인 대표에게 우리 당에 오셔서 함께 문재인 정권과 싸우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그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원만하게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냉각기를 갖고 있다가 다시 이제 제안을 드리고 그 사이에 이제 냉각기를 갖고 있는 사이에 뭐 좀 몇 가지 정리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리자면 강남 갑에 공천된 이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뭐 이런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고요.
김종인 대표께서도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는 이 대의에 공감을 하셔가지고 당에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러 역할들을 좀 맡기면서 힘을 합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위한 그런 준비와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무 조건 없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한때 이 공천 문제 해결, 지금 아마 말씀하신 강남 갑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천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그러면 실체적인 경위라든가 진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천 문제 전반적인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본인이 보실 때는 강남의 그런 공천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꼭 이 부분은 좀 보정을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공천이 돼 있었고, 또 그 강남 갑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 당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잘 됐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조금 이제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쉽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 정도고, 무슨 아주 큰 공천권을 달라, 공천에 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달라, 이런 말씀 전혀 없었습니다. 다 좋은 의미로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제 뒤집어 보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공천 후보자들이 몇 명이 교체되는 과정, 이 과정도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 영입을 위한 어떤 그 절차적인 전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질문 내지는 이런 것들이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이기는 공천에 필요한 이런 보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직접적인 질문이어서 좀 혹시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입니다. 그 종로에서 패배할 경우에 당 대표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내려놓을 계획이 있으신지, 또 다른 보관은 있으신지, 그 거취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를 갖기 위해서 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정치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고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지금 이제 박문신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지는 경우를 상정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는 힘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 무너뜨리고 국정을 이렇게 파탄에 빠뜨리는 경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대체 누구의 조언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대통령이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지표들을 보면 경제 정말 폭망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어제도 이제 그 평화시장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가보면 정말 못 살겠다고 합니다. 평화시장에 제가 쭉 가보니까 이구동성 3일째 개시를 못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 2층, 3층을 쭉 둘러봤는데 손님이 있는 곳이 3군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려 놓은 이런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고, 이것은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이길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어서 MBN 정창원 정치부장 이어주시죠.
네,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던 유승민 의원이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이 유승민 의원은 지난 2월 9일 통합 당시에 이 황교안 대표와 연락한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지난해부터 황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회동할 가능성은 계속 점쳐져 왔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질 못했는데요. 이렇게 회동이 계속적으로 불발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또 그런 뭐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면 어떻게 또 통합이 되었겠습니까? 뭐 초기에 제 기억에 2번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통화에서 뭐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제 잘 통합을 이루어 가자 하는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래서 좀 이제 지연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그 통합이 큰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통합 직후에 이제 유승민 대표에게 제가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엊그제도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지금 뭐 전국 현장 다 다니고 뭐 그러시는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갈등 관계가 있다든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서로 바쁘게 다니다 보면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승민 의원도 황 대표랑은 기회가 되면 뵙고 싶다라고는 일단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위 의원이 그 선대위원장 요청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또 그리고 만약에 선거 후에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당내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자원이죠. 자유파의 소중한 자원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뭐 연락 과정에 좀 약간의 차질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쉽게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힘을 잘 모아서 나라를 살리는 민생을 챙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자유파가 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최근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잇따라 대학생 단체로부터 선거운동 방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부겸 후보 사무실에는 낙계단이 투척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황 대표께서도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범죄는 선거 부정도 중하지만 선거 폭력도 못지않게 중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마자의 자유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큽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반민주적입니다. 정당의 특히 총선을 앞둔 선거를 앞둔 정치인에 대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위협은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행위보다도 더 중하게 그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강력하게 대응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방해하는 이런 선거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17만 명 가운데 한 8만 명 정도는 투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총선 당일날도 투표율 하락이 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럴 경우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전략에도 좀 더 차질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47% 정도가 되는 8만 5천 명
이런 제외 교포들이 투표를 못하게 된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한 것인지, 대처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선관위 또 행정안전부, 외교부 미리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후에라도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시작한 지 35분 좀 지났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질문인 것 같은데요. CBS 이용문 정치부장 계속해 주시죠. 예.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해서 할 얘기들이 많겠습니다만 우선 최근에 벌어진 이슈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썼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일정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70%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주자고 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보편적 소득과의 약간 이제 절충된 형태로 보입니다. 그제 정부가 내놓은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모든 것을 재정으로 활용을 하는 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512조의 예산을 잘 조정을 해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줄일 것은 줄여서 이것을 통해서 확보된 100조 정도의 예산이 확보 가능하니 이것으로 우선 이제 이 긴급 상황에 대처를 해 나가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 추가 부담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부담 없이 정부가 전략의 본을 통해서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먼저 그거부터 해야지 다 국가의 빚이 될 이런 예산을 함부로 쓰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조금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대안을 더 내놓았는데 그 하나는 이제 그 국민채를 활용한 재원을 확보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자. 근데 국민채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있는 그런 민간 자본들을 잘 모아서 적절한 이자를 주면서 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입니다. 또는 금융 지원을 통해서 100조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의 공통점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정부는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다 국가 재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함부로 쓰는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하는 이런 개념에 관해서도 조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 당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준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준다. 이런 관점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 100조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질문을 드리면 여권에서는 이 예산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서 빼서 줄이고 100조를 돌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100조 예산 재편성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미래통합당과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예산이 아주 급격도로 늘지 않았습니까? 그 는 것들이 대다수는 아주 필요 불급한 이런 것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해도 100조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민주당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며칠 내에 그 100조를 절감할 방법들을 마련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겠습니다. 예, 앞서서 40조 국채론을 말씀을 하셨고 청와대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측과 후속 조율이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쪽에서 실무자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쪽에서도 논의를 한 뒤에 논의를 해나가자 이런 그 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100조에 또 다른 문재인 정권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논의가 그 방향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또 저희대로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질문 답변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역시 코로나19 관련 질문인 것 같은데요. KBS 이춘호 해설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네,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여러 차례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 현 정부의 대응 중에 잘한 점 그리고 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께서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재난, 위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인 판단, 정략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길이겠는가 이런 관점에서만 판단해야 되지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여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다분히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시스템과 관련해서 보면 황 대표께서는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지만 우리 정부의 방역 체계와 관련해서 외국 정부나 외국 언론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박하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60명이 넘는 정말 안타까운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앞에 놓고 우리가 잘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의가 아니다. 더더구나 정부의 도의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이 환자가 생겼고 몇 명이 희생자가 생겼는가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라도 희생되지 않도록 희생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대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가 사망하신 분이 3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상대적인 평가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초기에 그 중국발 전면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모든 외국에 대해서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우한 코로나는 중국의 우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집중 발생되기 때문에 그 감염원을 막아야 된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이 감염 사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미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다시 전파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 세 단계가 다 중요한데 들어오는 것을 열어놓고 치료하고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힘들어도 주 원인이 된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감염원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염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저도 2016년 메르스 대처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문 열어놓고 그걸 치료하고 맞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장기간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은 세계 각국으로 이제 많이 번졌기 때문에 그 각국을 모두 다 입국 금지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들어오는 문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은 검역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국들과 협조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막도록 하는 이런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임장혁 YTN 정치부장 계속해 주시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요. 지난 주말 새 황 대표님의 SNS 게시글이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 중에서도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 내에서 감염이 발생된 사실도 거의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이 유독 관심이 좀 많았는데 한때 지우셨다가 결국은 이 내용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좀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일부 교회의 문제를 전체 교회의 문제로 그렇게 확장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회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다 무슨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교회의 문제를 전체 교회로 확산시키는 걸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이 정부나 일부 자치단체장들도 문제를 삼는 거는 그 현장 예배를 지침을 어기고 강행하는 일부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하고 비판을 하고 국민 여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산시키는 주체가 좀 어느 부분을 겨냥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은 총선 앞두고 대표님께서 교회 표심을 좀 자극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반론을 펴실 겁니까? 이 우한 코로나 사건은 어디에서 발생했든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금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거의 안 드리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물론 다 이제 드리질 않고 있고 일부 교회들이 이제 하는 교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주일 예배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예배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그 모습 이것은 결국 국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폄훼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 등 다른 종교단체들에서도 모여서 하는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교계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와 폄훼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이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고요. MBN 정창원 정치부장 이어주시죠. 네, 저는 다시 공천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영남 지역에서 보면 미래통합당 출신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에 나섰습니다. 이 황 대표께서는 당선이 되더라도 절대 복당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표용지 인쇄까지는 닷새 정도가 남았는데 다시 한번 보수 후보 단일화를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안에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할 때가 아니고 힘을 합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고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정권 심판에 나서야 된다. 근데 그것이 큰 목표입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통합이나 연대 지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통합이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 사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편지를 보내고 또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그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결국 공천에서 탈락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혹시 의견을 교환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는 부분을 안타까워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분열은 즉 패배다 이런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큰 야당 우리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판단 참 옳으신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본인의 공천과 관련된 뭐 그런 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통합당과 또 미래한국당이 나눠서 했는데 그 부분에 피차 존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영하 의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 전혀 없습니다. 논의를 부적절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SBS 박문신 논설위원님 질문 한 가지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론회 기조 발언 때 보니까 그 정치 얘기보다도 이 N번방 이야기를 먼저 앞부분에 거론을 하셔서 이 이슈를 굉장히 중요한 당면 현안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을 위한 좀 당 차원의 좀 구체화된 대책 이런 것들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관련된 법안들을 제출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법안들도 정리하고 차제에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한 대책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대책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에서는 정말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성폭력 또 인륜에 반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선진 국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꼭 막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 가지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적 분노가 있는 사건이고 또 익명에 숨어 있는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자 또 법규를 강화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조계에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이른바 회원들 26만 명에 대한 신상을 전부 공개하자 하는 이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합당한 일이다 좀 오버한 것 같다 이런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개개인의 가입자들 중에서 이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 있었거나 또는 그 활동에 참여한 이런 사람들은 그건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이 N번방에 대한 처벌 자체는 대표를 이제 처벌도 하고 구속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이 방에서 들락날락했거나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것이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정리할 수 있도록 1분 정도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순백의 목련과 또 분홍 철쭉이 자태를 뽐내는 봄입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마음속에 봄은 아직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춘내 불사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봄이 와도 결코 봄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은 국민 여러분께게는 혹한의 겨울이었습니다. 참고 참으면서 겨우겨우 버텨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바꾸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미래통합당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 초청토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출석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황교안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패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